네. 방금 그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거기에 따른 뭐 지역별 차별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것과 연관될 수도 있고 안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까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분산에너지 특별법 혹은 분산에너지가 강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역별로 생산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 이런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별 불균형, 이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분산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법도 제정이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에 따라서 이런 송전선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런 송전선을 건설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제가 경직성 발전원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화력발전들, 석탄, 석유, LNG 이런 식으로 연료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원전, 이런 것들은 이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이 전력망에 부담이 되면 전력 공급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 이런 배경들이 이런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 발전시설 입지하게 된 원인에는 이게 국토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공급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문제가 없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요구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변화는 이러한 중앙 집중식 공급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런 송전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런 전력 공급의 숨은 비용이라고 썼는데요. 이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가 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듯이 분산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이 분산에너지법들 각 장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산업시설이 다수요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하던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을 유도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전력 공급 지역에 집중됐던 전력 생산 시설들이 이런 수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이자라는 이런 취지도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이라고 쓰고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과연 지금의 분산에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직접 집행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들의 지금 나와 있는 플랜대로 하면 정말 이런 균형이 발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라는 비판적 시사학에서 여기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그 석경훈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법에서 규정한 분산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40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이게 대통령 시행령 규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젠가 기사를 봤더니 이 40메가와트 이하라는 이 규정을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분산에너지법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썼던데,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그 50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도 분산에너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는 전기만 생산을 해서는 안 되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을 하는 설비에 한해서는 500메가와트 이하의 발전 설비까지 분산에너지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분산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에너지 그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재생에너지 사업도 있지만 이런 그 SMR이라고 하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도 분산에너지 사업에는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그 분산에너지법이 사실은 에너지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은 송전망과 개통과 관련된 배경에서 탄생을 했고 거의 다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아까 열에너지도 있긴 했었지만 이거는 분산에너지법은 전기와 관련된 법률이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저는 부산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산시에서는 전력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한번 그 통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그 한전에서 그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보고 그냥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부산에서는 2023년 1년 동안 메가 기가 테라 한 약 21테라와트시 21.5 테라와트시 정도의 전력을 소비했다. 그런데 생산량은 그것보다 더 많았다. 한 37.5 테라와트시 정도를 생산을 했으며 그 중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LNG 발전 비중도 꽤 높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1.5%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재생 에너지는 이게 뭐 물, 태양, 바람 이런 재생 가능한 자원을 쓰는 것이고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신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소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만큼 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발전원의 비율은 40%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중에서도 이 기타는 연료전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국에서 비율을 한번 보면 신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훨씬 높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나올 때는 몇 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급률을 얼마로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 2023년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자급률은 약 2.62%. 그런데 재생에너지만 봤을 때는 약 1.17%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전남 지역, 경남 지역, 그리고 뭐 요즘엔 충청도도 그런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그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다른 박사님이 그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제가 직접 그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다만 여기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특구 관련한 기사를 낸 것을 보면 여기 강서구에 그 에코델타시티라고 해서 새로 조성되는 이 부지에 사업 대상지로 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혼조 LNG 발전소가 들어갈 것이고 전력 공급원으로는 그리고 인근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분산에너지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분산에너지법이 되면 재생에너지가 잘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산의 계획만 봐도 사실은 재생에너지도 있고 다른 기존의 신에너지에 포함되는 이런 발전 형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는 곳이 그 재생에너지 전력 기반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이런 그 특정한 지리적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지가 넓게 필요한 재생에너지한테는 이런 규정 자체는 좀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뭔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할 경우에는 그 고객의 전력 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는 그 발전의 간헐성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부득이하게 LNG 홍수 발전이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계획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에너지법, 현재 만들어진 분산에너지법, 그리고 그것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그 특화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은 이 이것도 보도자료인데, 기사 내용인데 산업부 담당자 분도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는 것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분산에너지를 계속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부산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발표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부산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부산의 과거에 재생에너지 계획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최근에 그 발행된 세 개의 계획을 계획 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보급 계획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8년에는 5차 지역에너지 계획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도 나와 있어요. 이 계획의 범위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면 2030년까지는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었던 거죠. 이 계획 안에. 그리고 비전이 아주 야심차입니다. 국가 계획보다 야심차니까요.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부산 내에서 30% 이상 공급하겠다. 2050년까지는 그 비율을 100%로 올리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짜고, 일단 30년까지만 했으니까 일단 30% 정도 맞추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이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는 태양광을 1.4GW, 풍력을 700MW, 연료전지를 330MW 이런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학교,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그 예산이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메가와트당 약 18억 원 정도를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예산은 약 2조 5천억 원, 태양광 발전만 해서요.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간 사업이어서 크게 이게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태양광만 했는데, 그래서 예산 조달 비중은 민간이 약 60%, 국비 12가 이 정도 %입니다. 이때는 태양광이 1.4GW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6차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또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급 계획이 2020년부터 25년까지, 아까는 2030년까지의 계획이었는데 25년까지의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 기간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면 2025년 재생에너지 8.5%에서 40년에 40%, 앞서서 한 계획보다 조금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조금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 2025년까지 148MW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1.4GW라는 일단
단위가 좀 달라졌죠.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이게 그 보급 계획 연도가 25년이라고 5년 앞당겨졌다고 해도 조금 작아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는 총 약 2.5조 정도의 예산이 계획이 됐었다면 2,800억 원 정도로 예산 수준이 좀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달 비중이 민간이 가장 높은 것은 맞는데 이전에 비해서 민간 조달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올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은 지역 에너지 계획이랑 달라가지고 이 세부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의 계획이고,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계획 범위는 33년까지고요. 비전은 이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로 나와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1기가와트 수준의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10메가와트 미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예산은 총 약 1.4조 원 정도, 그리고 조달 비율은 민간에서 거의 95% 이상을 조달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계획의 연도별 보급을 제가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5차에서 6차로 넘어갈 때 이 보급 계획이 많이 줄어들었다, 후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른 수치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기는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앞에 괄호로 친 것이 이게 실제 그 전 연도에 보급된 용량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보급 계획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짜였다. 그런데 탄소 중립 계획에서는 이게 더 떨어졌죠. 그 전년도에 많이 설치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건 부담이 되니까 저라도 이렇게 이전 실적이 이렇게 낮으면 그 다음에 계획을 나는 지난해 1메가와트를 했는데 올해는 10메가와트 할래, 이렇게 계획을 못 세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냥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기존의 저조한 보급 성과가 그 향후 보급 계획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계획들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이 공공주도의 보급 계획은 좀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공공에서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보조금을 예산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계획마다 이 보급에 따라서 그 국비, 시비, 민간 자본 조달 계획이 매번 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짜여진 계획인데도 그거는 어느 정도 시의 정책,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주도의 보급 계획을 짜는 것이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의 비약적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이런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보급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태양광 발전은 아무래도 부지가 넓게 요구되는데 이 부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런 소수의 담당자가 수요자 발굴, 심산, 예산, 집행 이런 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공공주도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보급 좋아. 민간 주도의 태양광 발전 보급 좋아.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업이 돼야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이게 실효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 참여형으로 하자, 태양광 발전을 하자라고 하는데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 태양광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치, 재생에너지 어렵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하물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여유 부지가 없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태양광 발전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부터 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할 수 있는 데 어디냐? 부산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건물이잖아요. 사람도 많지. 건물 옥상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이거는 이것들은 제가 넣은 거는 딴 게 아니라 일단 그 태양광 발전에 보급된 초기에는 건물부터 일단 다른 나라들은 했었다. 우리나라는 건물부터 하지 않은 게 사실 태양광 발전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전국 지자체별로 이게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건물 동당 얼마나 설치됐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평균을 내봤는데요. 이게 건물 한 동당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28kW 정도의 용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 올리는 거 3kW라고 하면 새 집 걸로 하나 정도는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쭉쭉쭉 내려가서 부산은 어디 있느냐? 서울과 함께 형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한 절반 정도 되는 이 말 달리하면 부산에는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옥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기존 계획들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기존 계획은 이런 시설별로 가능 그 태양광 설치 가능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봤는데요. 이런 공공부지 혹은 학교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어느 현재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공공부지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너도 나도 이 사업을 했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 당장 태양광 패널 올렸지. 이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오늘 뷰티에너지에서 오셨는데 다른 업체에 이걸 했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사람들의 개인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1년간 금리를 9.5% 준다는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일단 민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9.5%는 기본금리고 11.9%까지 준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업체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거의 1,500억 가까이 이렇게 펀드가 이게 모금이 됐고 실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다. 민간에서도 하는데 하물며 공공이 합작한 형태라면 이런 거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걸 하나로 예시로 가져왔고 두 번째는 이게 양가적 감정이 듭니다만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기요금에 이건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따다왔는데요. 계속 유지되다가 최근 몇 년간 한참 이렇게 오른 거를 볼 수 있죠. 한전 족조는 200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전을 할 수도 없고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좀 쓰리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 입장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성과 관련돼서 이거는 자가용 집에 놓는 태양광 발전이 이게 경제성이 있으려면 전기요금이 사업을 해서 그것을 파는 요금보다 더 높거나 같아야만
사업이 되는 만큼 그 집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유인이 되는 건데 그게 뭐 전기요금이 낮은 탓도 있었지만 그 사업자들이 받는 그 REC라고 하는 약간의 그 재생에너지 보조 수단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가용 발전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가용 발전에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알아서 이것을 인증해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에서도 이런 자가용 REC 도입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가용 태양광 발전도 단순히 전기요금을 이렇게 감면받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태양광 발전이 그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민 출자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자라는 이런 계획을 짜고 시민은 사업에 출자해서 높은 수익을 받고 부산시는 뭐 공공부지 등을 임대를 하고 시민 홍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재생에너지는 지역 내 아리백 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요. 지역 금융기관은 초기 투자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투자를 중개한다든지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 부지도 발굴하고 재무 설계도 하고 설치 운영 유지 관리까지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모델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 지금 했는데 아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기본 금리를 9.5%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못 믿어서 제가 진짜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9.5%를 하니까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해 동안은 아무런 수익이 없다고 그냥 설치만 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가까스로 완전히 이득을 하나도 보지 않고 딱 맞출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초기에는 돈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초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히 어디로선가 초기 자본이 융통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겨우겨우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 주도 그 시민 참여형 사업을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 표 안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누가 할 것이냐,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이미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기업도 있고 아니면 뭐 협동조합 형태에서 진행을 했던 다른 지역의 협동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정말 잘 축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정말 20년 이상 유지되도록 이 사업이 정말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추가적인 건데 이게 아무래도 부산시가 만약에 개입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사업의 이득을 누가 볼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보조금의 수혜는 대부분 전력 사용량이 높고 태양광을 지붕에 올릴 수 있는 그 초기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은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다고 합니다. 이런 펀드를 만약에 부산시에서 만든다고 해도 누가 여기에다 돈을 낼 것이냐.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이 낸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지방정부에서 바라는 이 부의 재분배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같이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많은 논의와 그리고 이런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